네, 지난 토요일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나면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부터 이용자 불편까지 거의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일상이 블랙아웃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일단 화재 원인은 밝혀졌지만 아직 완전히 복구가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말 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완벽하게 복구된 게 아니라서 여전히 네. 이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에 오류가 생기고 메신저뿐만이 아니라 뱅킹이라든지 택시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를 통한 로그인 자체가 다 불통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메시지 전송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 9시 반부터 대부분 정상화되었는데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이라든지 네. 다음 메일이라든지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워낙 전 국민이 사용하시는 이제 메신저고 또 카카오의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네. 피해 사례라든지 범위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뱅킹 서비스 사용자 중에는 이제 제 날짜에 대출금 납입이라든지 이자 납입을 못해서 곤란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대리운전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콜을 받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업비트처럼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 접속해야 되는 이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접속을 하지 못해서 거래가 중단되는 등 약간 불편한 점을 겪으신 분이 많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택시 호출도 못하고 또 각종 쿠폰 같은 것도 쓰지 못하고 카카오와 관련된 지금 20개 이상의 서비스가 막혔거든요. 카카오 측은 각자 대표들이 지금 사과문을 냈고 일단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현재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각 업체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유료 서비스인 이제 멜론과 카카오 웹툰에서는 서비스 이용 기간을 3일 연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상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콜을 받지 못해서 영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인 보상안이라든지 보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 외에도 카카오 개인 게임에서는 유료 아이템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무료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 카카오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네. 유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보상 근거가 이제 손해배상 근거가 약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해액 산정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료 서비스인데 그런데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경우 다 무료 서비스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지금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전망이 있는데요. 일단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법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데 네.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카카오톡의 고의 과실을 이제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화재가 발생한 게 과연 카카오톡의 고의 과실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손해액 산정입니다. 손해를 얼마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인데 카카오 메신저가 먹통이 되면서 발생한 피해는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민법상 특별 손해라고 해서 네. 이 개개인들이 입은 손해들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톡이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은 특별 손해는 배상받을 수가 없거든요. 통상적인 손해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메시지 전송이 되지 않아서 입은 손해가 통상적인 손해가 과연 얼마 있느냐 네. 이게 사실은 입증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수준은 낮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논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워낙 기업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그 기업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을 그냥 그 국민들 개인이 감수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오늘 윤 대통령도 밝혔지만 이게 네. 국가 기반 통신 서비스라고 해도 사실 무방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단순히 개인 자체가 소비자 하나하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회사의 책임이라든지 기업의 뭐 대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책임 부분에서 강화하는 게 앞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카카오가 대부분 무료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법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넷플릭스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반 여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카카오가 그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인 건 맞습니다. 네. 넷플릭스법은 이제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국내 이제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인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대상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사안이 과연 넷플릭스법의 적용 사안인지에 대한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법에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요건은 네. 과도한 트래픽이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오류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을 때 이때 이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트래픽이 과도했다라든지 막 기술적인 조치가 뭐 미흡했다라든지라기보다는 아예 서비스 자체가 전면 중단된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화재로 인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인지 이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상과 책임 문제도 쟁점인데 우선 서비스 장애 1차 원인을 제공한 SK C&C의 보상과 책임 그리고 카카오가 이후에 SK C&C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 자체가 이제 SK C&C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재가 발생한 SK C&C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카오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배상을 한 다음에 그 배상액 자체를 이제 SK C&C에다 구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다만 구상액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K C&C 같은 경우는 전원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카카오 서비스가 정상화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K C&C의 전원이 정상화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과연 SK C&C에도 물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쟁점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보면서 아마 이 사례를 떠올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018년에 KT 통신장애 사태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통신 대란이 있었고 비슷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는 거는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화재 사고로 이런 통신 두절 사태가 일어난 게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더더욱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아니면 회사 규모에 비추었을 때는 이런 데이터 서비스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않았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2018년에 있었던 KT 화재 사고에 비추어서 회사 규모에 따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과연 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KT 사태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그 보상 액수만 해도 수백억이었거든요. 예. 아마 이번 카카오 사태는 이 보상액을 더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보상액을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카카오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탈퇴하는 이런 것도 되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 플랫폼 독점 사회로 변모한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 기반의 버금가는
있는 독점 시장에는 이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어떤 게 좀 필요하다 변호사님은 보세요? 사실 이번 사태를 비추어서 독점이 얼마나 이 사회에 있어서 위험한 것인가를 많이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라서 이 카카오가 지금 국민들의 메신저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도 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죠. 지난 토요일 평택 SPC 계열 공장에서 20대 근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 사건 경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평택에 있는 이 제빵 공장에서 1m 높이의 그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작업하던 근무자가 이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사망한 근로자는 이제 입사한 지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20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개인사가 밝혀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근무자의 경우에는 엄마와 남동생의 생계를 이제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현장에 이제 사망자 외에 다른 직원이 있었지만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2인 1조 근무수칙 위반 산업 현장 사고 매번 반복되는 건데 이번에도 이거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네,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현장에는 이제 다른 근무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CCTV도 있지 않아서 실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현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2인 1조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다른 근무자가 잠시 이탈을 한 것인지 아니면 2인 1조 운영 체제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건지 이 부분이 조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원들의 입장에 따르면 안전교육도 없었고 그리고 미리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전에도 이 같은 공장에서 20분간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근무자가 그러니까 손을 끼었던 이 근무자가 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뭐 치료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단순히 같은 라인에 근무하는 이제 근무자들을 모아놓고 30분간 훈계하는 것으로 이제 사측의 조치는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일각에서는 충분히 이제 안전 이런 조치라든지 뭐 사망 사고 같은 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번 사건도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SPC 측에서는 사과 없이 홍보 자료만 내놔서 비판의 목소리를 사기도 했거든요. 지금 입장은 내놨습니까? 네, SPC 사측에서는 이제 뭐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항상 사측에서 말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재발 방지와 원인 규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측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근무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뭐 철저한 조사라든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뭐 전면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한 이런 사고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위반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이제 적용하고 있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핵심은 이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과연 제대로 했느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 2인 1조 근무 체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전에 뭐 사고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왜 작업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같은 거를 뭐 추가로 뭐 변경을 하거나 다른 작업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의무를
취해야 됨에도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족들의 바람처럼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내용은요. 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노부부를 사망하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유죄를 확정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해 이제 11월에 강원도 정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화물차를 운전하던 60대 남성은 역주행하던 사륜 오토바이를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이제 70대 노부부가 타고 있었는데요. 노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화물차 운전수는 오토바이인지 모르고 그냥 세워져 있던 경운기라고 착각을 해서 그리고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1심에서는 도주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도주가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형이 올라갔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심에서는 이제 증거 부족으로 이제 뺑소니 혐의는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이제 그것을 적용한 거잖아요. 판결이 뒤집힌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에서는 도주가 아니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사고 당시 현장에 그 가로등이 없어서 충분히 오토바이가 아니라 경운기로 착각할 만했다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 이제 사고 후에 운전자의 행동을 봤을 때 사고 후에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 사고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했거나 아니면 뺑소니라든지 도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색한 이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도주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2심 재판부에서는 네. 사고 현장 당시에 이제 화물차와 그러니까 운전을 했던 화물차와 사고를 당했던 오토바이 모두 전조등이 켜져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했고요. 또 당시 상황과 이제 유사한 조건으로 모의 주행을 해봤는데 충분히 오토바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이 결과에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네. 화물차 운전수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도주 운전이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1심보다 이제 2심에서 이제 형량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뺑소니 혐의가 처음엔 적용이 되지 않았다가 이제 도주를 했다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아예 적용 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1심에서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사망케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게 되고 이 처벌 형량도 도주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도주 의사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형량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있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항소심에서 높아진 이유가 적용 법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